지게 지고 지게 막대기를 이렇게 톡톡 하다가 나무 발에 혹시라도 닿으면은 그 지게꾼이 가난하면은 그냥 지나간대요. 그런데 부자면은 손해배상하라고 달라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몸에가 배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항시 선하게 이렇게 보지 않고 의심을 하고 내 재산 뺏어갈까 하면서 내 거 지키는데 초미의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로남불 산성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싫은 말 하면은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흉측하지 않고 조금 점잖을 떠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꼭 소대책임질 해가지고 토사구팽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면전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하고 나중에는 두고두고 이게 잠잘 때마다 저것이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내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복도. 그게 토사구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뭐 길거리 나온다? 그거는 기대할 수 없죠. 없어야, 이게 뭐 가진 게 없어야 내가 뭐 이판사판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구할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분들 표를 구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쪽 표를 구하지. 정치적으로 정치 계산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위해 준다고 하죠. 맨날 위해 준다 너희들 위해 준다 하는데 쓰나미는 이쪽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를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겪어봤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그거 참 오묘해요. 자기가 뭐든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봐 버리니까.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것이,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가장 어떤 마약 같은 것이 돼 가지고 한쪽으로 기우는 쪽으로만 보게 된다 이거죠. 균형을 잡고 한평생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법이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해도 지금 이 정도면은 성질 난다 라고 이렇게 뭐가 하소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무슨 뭐 불만하면 표현의 자유를 뭐 그게 무슨 뭐 불만하고 뭐 이런 거 표현을 하면은 그 처벌한다 라고 해가지고 뭐 법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법, 법이라는 것도 아무튼 했는데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3년 내에 팔면 됐어요. 3년 내. 그런데 조정 지역을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이 정권 입장에서는. 조정 안 좋아해. 그러니까 조정을 안 좋아하는데 종전주택도 조정이고 신규주택도 조정지역에 있어. 그러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1년으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9.13 대책 이후의 거는 2년, 12.16 대책 이후는 1년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으려면은 이 신규주택에 1년 내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이거를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예전에는 3년 내에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기간을 이렇게 3년의 기간을 예전에는 2년으로 이렇게 줄이더니 이제는 1년으로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3년 안에만 중과 배제 167조에 10에 보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중과를 안 해요. 중과를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3년 내에만 팔면은 중과를 배제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과세는 1년 안에 팔아야만이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3년을 자꾸 이렇게 1년으로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모순이.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안에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백문백답을 하면서 1년 안에 안 팔면은 비과세가 안 되면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잖아요. 중과가 되면 무조건 이 정권 하에서 세법은 장특공 배제예요. 장특공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못 팔았다. 1년 안에 못 팔아가지고 비과세가 안 되니까 중과가 되고 장특공 배제된다. 이런 공식이 탁탁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22번에 저런 식으로 놔둬놓고 6번인가 7번에다는 3년 안에만 팔면은 중과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법을 해석하는 세무공무원이 공식적으로 납세자한테 뿌리는 백문백답에도 이런 식으로 모순을 하게끔 해놨다. 본인들도 왜 22번 다루는 사람 틀리고 6번 다루는 사람 틀리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법리였다면, 법리라면은 정확하게 이게 다 이 애기를 이쪽을 쾅 때리면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쪽을 쾅 때리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법리예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법리는. 근데 이거는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줄여버리는 건 내 맘이고, 근데 기존에 이거 중과 배제 규정도 그러면 1년 안으로 같이 줄이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세법의 전체적인 거를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짜자작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실수를 세무공무원 본인들도 공개적으로 실수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실수 안 할 사람이. 그러니까 간혹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책임지냐? 그럼 책임질 거면 상담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이죠. 다다주택은 뭐 3주택 이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양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왜? 세무사가 못해 먹겠다. 지금 뭐 42인가를 고쳐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일 손 놔버렸겠다. 내가 이거 몇십만 원 뭐 벌고 뭐 200만 원 벌고자 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 뭐 2억 5천 맞을 일이 생겼냐? 안 한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 이게 지금 법리면 공부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이게 법리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겠다는 거를 너는 어떻게 보니? 국세청 너는 어떻게 보니? 기재부 너는 어떻게 보니? 이거를 어떻게 쫓아다니냐 이거요. 42번이나 법을 고쳤다는데 이것만 고쳐요? 내가 이렇게 보겠다는 거, 애교 질의, 뭐 질의해싱 이거 다 쫓아다니면서 부딪히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큰 돈을 벌겠냐 이거죠. 그런다 해가지고 불복을 내가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래서 양포 세무사다 이거죠. 양도세 신고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아닙니까? 못 쫓아가니까.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과세 보유기간 1주택, 비과세 1주택 보유기간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12가지 경우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때 팔았으면 이거는 이때부터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1세대로 있는 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2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케이스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법리가 뭐냐? 예? 근거 규정이 뭐냐? 그러면 또 못 되는 거예요. 또 못 돼. 이 세법에다도. 세법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기만 해놨지, 예? 보유기간 2년이다 이렇게만 해놨지, 이런 12가지 케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해석이다니까, 해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통을 누가 겪냐? 납세자가 겪어요. 세무사가 그거 불평불만하면 세무조사 나와버리게요. 그러니까 그 관할 내에서는 함부로 말 못해요, 세무사들이. 그래서 하도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21년 1월 1일부터 2주택을 이상인 사람이 이때부터 1 가지고 2 가지고 있다가 이거 팔면은 이때부터 판 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나는 또 그것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맨날 당신 입장은 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 이거. 그리고 작년 틀리고 올해 또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 시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다, 그러면 당연히 불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조세심판은 불복 건수가 엄청 늘었대요. 엄청 늘었다. 불복 건수가 엄청 늘었다 해가지고 인용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인용 건수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각받는데, 제가 해보면 기각받는데 6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심판, 이런 심사 이런 데서 인용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니까, 도대체 세법만 보면은, 한글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한 10번을 보면은,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이제서야 내가 깨우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번 20번 봐도요, 이렇게 지나버리면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법리가 아니라서 그런다니까요. 왜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문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적는지, 그렇게 어렵게 적는 게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법을 어렵게 만들고, 예전에 2008년에 제가 이 책을 다 적었을 때요, 이 책들을 다 적었을 때 기재부에서 갑자기 그거를 알기 쉬운 법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을 바꿨어요. 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다 바꿨다니까요. 알기 쉬운, 그게 명분이 알기 쉽게 한대요. 알기 쉽게. 그래서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기껏 나는 이게 법서다고 해가지고, 법서다운 법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알기 쉬운 법령이다 해가지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당시 기재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용역을 줬어요. 이쪽 로펌, 이쪽 회계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용역비를 받았죠. 법인세법 부분은 3일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법리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죠. 그런데 보니까 시행규칙이 시행령으로 오고, 시행령이 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문이 바꿔지고, 근데 도대체 법리가 뭐가 바꿔졌는가, 제가 의아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야, 기껏 책 써놨더니 그거 조문을 바꿔가지고 다시 책 쓰게 만들어놔 하면서, 뭔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나? 나 그렇게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니까요. 이 세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세법은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1월 7일 날 입법 예고해 놓은 것들 보면요, 법령들이 왜 그렇게 많이 바뀌는지. 그러니까 세법을 일단 그 법부터 한번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법은 한번 만들면은 10년 이내에는 못 바꾼다. 그 법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불리한 거는 못 바꾸는데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는 그건 하시라도 바꿀 수 있다. 이 기준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굳이 세법이 매년마다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세법 안 바꿨을 때 그러면 그때는 세수가 빵꾸 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꾸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 세금 국가 시점에서 호황인 업종들이 있어요. 호황인 업종들. 골프 업종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 세무 영역도 상당히 호황 업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이 불법 건수가 올라갔잖아요. 불법 건수가. 보통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세무사들이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건수를 보면요, 시험공보수를 10% 받는 사람들이 10%가 아니고 20, 30% 이렇게 하는 경우를 내가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만일 10억짜리면 20, 30%면 2, 3억 아니에요. 세법을 결국은 이렇게 세법이 자주 바뀌고 세법이 어려우면은 그 과부하는 누가 당하느냐 하면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그러니까 무주택이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세금 문제를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있으니까 세금 문제 내죠. 그리고 왜 서울만 자꾸 건드리냐? 아, 지방에서는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집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10억만 넘어도 그냥 조그만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도 10억, 9억이 넘어가, 10억 넘어가 버리니까 상속세 낸 문제 생기는 것이고, 무슨 상속세를 내면은 행복한 거 아니냐? 자기는 상속세 내가지고 행복했다. 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아니, 그거는 아방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이 서울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세 낸다고 생각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자꾸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1주택자들도 전부 다가 종부세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1주택자가 누가 뭐 집값 올려주라 했느냐. 나 옛날이 좋았다 이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올리지 마라. 인위적으로 올리지 마라.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좀 올리지 마라. 그리고 공급은 자꾸 기존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그게 핵심이고 가장 빠른 건데 왜 자꾸 외곽에다가 지어가지고 새롭게 건설해가지고 공급하려 하느냐. 도대체 이쪽에가 건설업자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냐. 그런 또 의문을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세정 현실이 뒤죽박죽 복잡합니다. 마치 전세란 그쪽에 이제 뒤죽박죽이 되듯이, 야, 저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 지금 이 추세대로, 이 정권은 이 추세대로 계속 갈 것이다 이거예요. 왜? 호불호가 확실한 그 정권이니까 그 정권은 분명히 그대로 간다. 이거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정책이 다시 바꿔질까? 그러니까 중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세금 정책은 바꿔지언정 있던 세금이 없어진다든지 세율이 낮춰진다든지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